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회의 30주년을 맞아서 말이죠. 작지 않은 돈입니다. 40조 원이면은 네. 이 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총리가 직접 영상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3년간 최소한 아프리카에 일본이 3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돈이면은 일본이 한 해 전체 아프리카 국가하고 하는 무역액하고 거의 총액하고 거의 근접하거든요. 무역 총액하고. 그럼 상당히 큰 돈을 쏟아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회의가 벌써 30년 됐습니다. 왜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니까 네네.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정도라고 보니까 93년부터 일본 주도로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공을 들여왔으니까 꽤나 일찍부터 시작한 회의입니다. 이름도 아프리카 개발회의 이름이 T카드입니다. T카드. T가 도쿄입니다. 도쿄. 앞에 T가. 도쿄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예요. 아프리칸 디벨롭먼트.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는 도쿄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영상회의에 와서 얘기를 직접 자세히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네. 300억 달러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도 주고 공적 개발 원조 ODA도 주고 기업 투자도 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하더니만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7조 원을 쏟아붓고 녹색 선장을 돕는데 6조 원을 쏟아붓고 식량을 지원하는데 1조 원 쏟아붓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또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네. 좀 의미심장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느냐.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하고 대만 해협 긴장 같은 것을 봤을 때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은데 한 특정 국가가 특정 지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많은데 네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제일 먼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 특정 국가, 예, 특정한 영향.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큰 돈을 쏟아붓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1대1로를 통해서 많은 지금 자원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좀 커지면서 아프리카 같은 중립국가들 역할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중국이. 그 부분도 파고들겠다는 거고 일본 자체가 지금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든지 이럴 때 아프리카의 54개 표 같은 거는 상당히 큰 표거든요. 엄청 크죠.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뭐 도와주겠다 하는 거를 잘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소식인데 이게 국가 뭐 기밀 문서를 가져갔다 해가지고 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원래는 간첩죄 뭐 이런 걸 적용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 압수할 때는 가장 크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간첩죄가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한테 간첩죄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나? 그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그냥 퇴직할 때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죄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근데 거기 플러스 간첩죄가 적용된 나왔거든요.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물 안에 내용이 핵무기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그 미국의 안보 같은 것들이 안보에 관한 내용이 그 타국에 쉽게 알려질 수 있다. 이런 방첩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하고 간첩죄는 영장에 적혀 있으니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법방해죄가 최근에 또 더 발표가 됐습니다. FBI가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압수수색할 때 영장 발부에 적혀있던 내용이 38쪽이나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사법방해가 뭐지라고 이제 그 혐의가 적시가 되는데 이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된다면은 앞에 얘기한 간첩죄나 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죄보다 훨씬 형량이 2배 가까이 돼서
20년형 가까이 될 수도 있다.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논쟁을 벌일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게 공무 방해 목적으로 정부가 요청한 문서를 반환해 주세요. 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를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몰래 파기를 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정부가 집행하는 공정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사법 방해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핵심 앞으로 논쟁거리는 알고서도 문서를 안 돌려줬느냐가 핵심 이제 그 관건이 됩니다.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FBI를 포함한 당국은 트럼프를 이제 기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간 문서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기밀을 다루는 문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를 증명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니다 나는 그게 기밀에 해당되는 문서인지 모르고 변호사가 다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가지고 왔을 뿐이다 라고 나는 몰랐다라는 것에 디펜스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건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반환한 문건도 뭐 상당하던데요. 벌써 요청을 받아서 지난 1월에 반환했습니다. 15상자 정도 15상자요? 반환 15상자를 봤더니만 그 안에 기밀 문건이 벌써 180 몇 건이나 있었고 1급 비밀도 25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져갔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반환할 수 있느냐. 이번에 1월 달에 반환한 것도 그 정도인데 이번에 강제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온 것들은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훨씬 더 기밀 문건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FBI하고 당국의 예상입니다.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기밀 문서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상자로 박스로 이렇게 가져간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뭐 FBI하고 막 힘겨루기 하고 이런 역대 대통령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다시 예상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스위스 정부 F-35기 구매를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제 실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하자 말자. 이 나라가 대표적인 좀 직접 민주주의 국가여가지고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우리 좀 다른데 우리는 뭐 주요 사안을 국민투표, 즉 레퍼런덤, 그러니까 일렉션하고 레퍼런덤은 다릅니다. 일렉션은 선거를 사람을 뽑는 거고 레퍼런덤은 국민투표는 이 주요 정책을 실시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레퍼런덤을 자주 하는 국가는 아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저렇게 자주 하나라는 거 되겠습니다. 1년에 3개월에 거의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투표를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느냐. 살충제가 말썽이 많으니까 살충제 사용을 강제로 중지할까요라는 것도 물어봤었고 이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 도입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는 통과됐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다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 같은 건 해외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 해외 기업이 엄청난 갑자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한 3, 4% 정도는 스위스 정부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을 넷플릭스 법을 또 국민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이번엔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F-35기를 도입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살충제도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에서 사는 건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돈이 62억 달러 되니까 약 8조 원 넘게 들거든요. 당연히 물어볼 것 같은데 더군다나 12만 명이 10만 명 이상이 사인하면은 국민투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만 명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만큼은 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죠. 이례적으로 노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전투기를 8조 원치나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됐다. 그 만약에 그런 투표를 해서 노가 나오면은 그걸 중단할 수가 없다. 중단했을 경우에는 국방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을 우려된다. 국민 안보도 불안하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같은 상황으로 투표를 몇 번 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해서 2014년부터 몇 차례 투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 투표가 2년 전이었어요. 2020년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한다고 해서 그때 51% 찬성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번에 다시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측도 분명히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는
특정 기종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차세대 전투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기 기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F-35 전투기라는 것은 특정 기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2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다는데 제가 스위스 인구를 보니까 863만 정도가 돼요. 12만 명이면 큽니다. 다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51% 찬성했으니까 이게 또 만약에 찬반 투표했을 때는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군요. 지금까지는 많이 했는데 이번 건은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북극권에 진출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북극 대사직을 신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북극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8개 나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북극은 어느 한 나라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캐나다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같은 그런 8개 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나라들이 북극 영유권 8개국 협의체가 있거든요. 북극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사급을 파견하고 있지 않고 조정관 정도를 파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북극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니까 그 8개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지금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에 대해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틈을 노려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극에 대해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한다고 판단하는 거죠. 러시아는 최근에 미사일 실험도 하필이면 북극권에서 또 했거든요. 중국도 이 기회에 북극위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도 자원탐사용 북극 연구소를 중국이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그냥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어서 우리도 그러면 북극 조정관 정도가 아니라 북극 대사직을 신설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을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쟁의 영향도 있고 과거에는 북극은 인류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북극권의 얼음이 해동하면서 북극에 가서 자원 같은 걸 좀 손쉽게 이지 액세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북극에 대해서 관심이 최근에 새로 생기면서 북극은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석유 매장량도 엄청나고 천연가스 매장량도 엄청난데 이걸 이제 우리도 한번 가서 접근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비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동과 서로 나뉘어가지고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소 2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실까요? 카다피 철권 통치가 무너진 지도 벌써 지금 꽤나 됐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리비아가 조용한 줄 알았는데 리비아가 상당히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동쪽 리비아하고 서쪽 리비아로 나뉘어가지고 내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동쪽은 원래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가다피가 철권 통치할 때도 동쪽에 대해서는 영향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쪽은 비교적 온건 이슬람주의자들이 지금 거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다피의 지지 기반이 됐기도 하고, 근데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하필이면 너무 서쪽으로 붙어 있어요. 완전히 서쪽 끝에 붙어 있어서 티니지 국경 쪽에 거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어느 정도 장악이 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은 장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동쪽 정부가 들어서 있고 서쪽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개입을 하면 유엔은 서쪽 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쪽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정부는 상당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트리폴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공격을 와중에 23명이 사망하는 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홍이 있고 이제는 내전으로까지 치닫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리비아 동서 분단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가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삶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초단위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또 수요일 지나면 새로 또 9월이 오는 주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